여러분 조금 전 시에서 맹호연의 인간적인 면모가 제대로 드러났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술적인 성취는 역시 짧은 시에 있습니다. 춘효를 다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병칭될 만한 초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초가을 그런 말이겠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 옌 해서 이거는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뜻입니다. 자, 더위가 이글이글거린다 이런 말이겠고요. 총 하면은 이거는 뭐 모여 있다는 거고 수호 하면은 이거는 식물의 일종인데 잔디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 한자음하고요. 간체자를 보시면은 이거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거 자주 나오는 글자입니다. 제자, 한국어로는 제자인데, 이거 어디 여러분들, 문화재 어디 가시면은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많을 겁니다. 이런 거 많이 썼죠? 그죠? 예,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총자 이거 한번 사실 나왔던 것 같은데, 간체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각자는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음, 점자, 점차, 점자고요. 예, 습자 아실 거고 처량하다 할 때 처량자이고요. 이게 이제 염자입니다. 염자, 그죠? 예, 더위 서자고 이거 뭐 모자 이거 이제는 다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해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해석도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불각, 뿌주에 모르는 사이에 초가을의 밤은 점점 깊어지고 해서 지금 계절적인 배경은 초추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은 밤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거 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쭉 넘어가는데 보면은 사실 밤은 아니겠어요. 그냥 밤을 이렇게 끌어들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밤이 점점 길어져서 막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을 아주 많이 자고 일어났다. 예. 청풍은 습습하고 다시 또 처량한 느낌을 더한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염염하고 습습이 대를 이루는 건데 둘 다 의성어 의태어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거는 바람이 솔솔 부는 모양 그런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가을이 되면은 그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고 햇볕을 통해 가지고 그 피부에서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은 호르몬의 인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는 이런 느낌이 몸속에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절적인 배경이 특히 이제 이 가을 그리고 그런 느낌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면은 더위가 참 더웠는데 여러분 이런 느낌 가실 때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름에 고생하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어느새 가을이 참 왔네 이러면서 더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더위가 이글이글거렸는데 지금은 물러가고 이 누추한 띠로 만든 자기 집이라고 했으니까 누추한 집인 겁니다. 누추한 띠풀로 두른 그런 집은 조용한 적막감이 감도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단 밑에 있는 잔디 잔디에는 이슬빛이 지금 있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춘효만큼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청신한 느낌이 들죠. 그죠? 어, 이거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밤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한 20년 정도를 살면서 가을이 오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을이 오는 감각이 어떤 건지를 한번 표현을 해봐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을 때 가장 잘 쓰면은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천년도 더 전에 맹호연이 이미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해서 맹호연은 과연 어, 이렇게 짧은 시에 능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전에 있었던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어떤 신세 한탄도 비슷하게 하면서 조금은 비굴하게 자기소개를 했던 글, 이런 글에서는 맹호연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솔직 담백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람의 시제가 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일면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고결한 품격 이런 것들도 같이 드러난다. 시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정서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200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맹호연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684년생이었으니까 200하고는 약 16년 정도 터울이 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755년의 안사의 난을 겪고 그게 이제 진압이 된 이후에 죽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 시사에서 딱 두 사람 얘기하면 이백하고 두보입니다. 이백은 시선이라고 하죠. 시를 쓰는 신선. 두보는 시를 쓰는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백은 일필휘지의 천재적인 시작가였다고 합니다. 두보가 이런 표현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붓 한 번 들고 크게 생각하는 것 없이 쭉쭉 써내려가면 그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두보는 그래서 이백한테 이거는 귀신이 감격할 그런 언어를 가져오는 이런 재주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하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백은 천재적인 시작가였습니다. 반면에 두보는 몇 번의 태고 끝에 시를 완성을 했는데 그 오묘함과 절묘함이 천하에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품격이 다르고 시작의 방법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백은 그야말로 어, 머릿속에 정광석화처럼 어떤 그 시의 구상과 시의 전체적인 구상과 시의 세부적인 상황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시의 천재였습니다. 반면에 두보는 몇 번이나 퇴고를 해야 되었지만은 나름대로는 그도 천재였던 것이 200 이상으로 뛰어난 식구를 몇 번의 퇴고 끝에 결국은 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성취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오직 취향의 차이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백의 생평을 보시면 신기한 게 발견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 조개 그러니까 선조가 애매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선조가 예전에 이제 감숙성 등지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지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백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쪽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민족 계통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설도 우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런데 어, 3세에서 5세 사이에 사천성의 성도 근처로 집안 전체가 이주를 했는데 집안이 부유한 상인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맹호영과는 다르게 이백은 평생을 어, 관직 생활하는데 연연하지 않고 평생을 중국 전국 방방곡곡을 주유하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씻으면서 낭만적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젊었을 때 혈기를 주체 못하고 칼싸움 배워가지고 여러 명을 살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동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도가 계통의 도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과천선을 해서 이때 이백이 도교하고 관계도 맺게 되고 시작의 묘미도 이때 터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25살 넘어가고 나면은 사천성을 떠나서 강남 일대를 유람을 하고
결혼도 하고 35세에는 이제 이때쯤 되면은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낙양, 퇴원 등을 유람하고 또 뭐 결혼도 또 했다고 하고요. 아마 이제 결혼을 크게 이제 중요한 결혼은 인생에서 두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사람을 돌보지 않고 해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0의 가문을 잇는 어떤 이제 남자 자손은 없고 딸만 어디 이제 둘이 어디 조금 이제 비난하게 사는 게 발견되었다고 할 정도로 200답지 않습니까? 가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37세 되면은 응가하며 시창작에 몰두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시만 쓰고 도에만 몰두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00시의 명성이 자자하게 전국 방방곡곡을 울리고 마침내 장안에도 퍼지고 이때 이제 이백이 장안을 유람하는 기회에 과거를 응시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백이 이 낙방하고 장안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이백시를 워낙 잘 쓰니까 당현종한테 누군가 청거를 하게 되고 이 당현종과 양귀비가 이백의 시 쓰는 재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꽤 높은 관직을 부여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백은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백이 자기 이제 마음껏 뭔가 이제 부릴 것은 다 부리고 예를 들어 청평조 같은 이제 문학 작품을 쓸 때는 양귀비한테 먹물을 마련하라 하고 환강고록사한테는 신발을 벗기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백이 당현종의 어떤 권세를 뒤에 있고 뒤에 이제 이거 딱 두르고 이 사람이 막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예, 조금 방향무인하게 약간 오만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눈에 좀 가시처럼 여겨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파면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이때 또 파면을 당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두보하고 1년간 유람하면서 교류하며 자기의 시적 세계를 한 번 더 정교하게 다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또 한 번 생기게 됩니다. 이백의 시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 강산의 정치 이런 것들을 호방한 필체로 쭉쭉 일필휘주로 다루었는데요. 그 가운데 인걸의 기백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음, 한마디로 말해서 기세를 중시하는 그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백 이 당대 최고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백이 어떤 시를 썼는지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번 초반문까지는 이백의 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